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전에 인트로에서도 저희가 요것도 할 얘기 너무 예쁜 거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버리기도 아까워. 강권해지네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이제 3.1절 주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3.1 운동을 정신을 한번 기리기 위해서 광복회가 네. 직접 이렇게 제작해서 광복회. 이렇게 광복회가 제작해서 만든 보급하고 있는 이 그 특별한 마스크, 네. 독립군 마스크입니다. I'm 독립군이라는 마스크. 네. 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모두 독립군처럼 이렇게 한번 그러네요.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저희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그렇죠. 저희가 와, 지켜주시고 너무 좋네. 오늘 좋아요. 각성했네. 각성했는 아니라 원래 멘트가 저렇게 좋아. 어? 잘하자. 지원 씨를 좀 닮아봐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이렇게 감동적인 마스크도 써봤는데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잘 지냈고요. 네. 사실 미나리가 이제 개봉하기를 많이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늦게 오는 감이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 이제 3.1절 주간에 개봉을 해서 그나마 참 많이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주제를 공개를 안 했는데 이렇게 스포를 그나마 물어봤는데 갑자기 미나리 얘기를 예. 자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예. 우리가 이제 BTS, 응. 손흥민, 뭐 김연아에 이어서 예. K 할머니도 감동적이다. 요거를 또 전 세계에 알리는 야, 거 괜찮아. 또 그렇구나. 이런 거 너무 괜찮잖아. 잘했다. 이런 거 오늘 좀 그래서 네. 미나리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David, look! They're wheels! Wheels?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What a wonderful day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Yes.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But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와 진짜 이거 센세이션하게 엄청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오 엄청 좋은 또 작품이 하나 탄생을 했잖아요. 딴 거 필요 없이 네. 지금 76개의 상을 받았죠. 와 대단한 미국에서 이제 아카데미 협회에서 주는 아카데미 상을 네. 네.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전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시상식을 해요. 각종 비평가 협회라든지 각종 또 지역에서 네. 영화에 관련돼 있는 상을 주는데 그걸 막 휩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170여 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맞아. 됐고 그리고 지금 76관왕을 네. 하면서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도 받았는데 아. 솔직히 이거 좀 속상하지 않았어요? 김평론가님? 아, 이거 이건 당연히 사실은 작품상 아니었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예측된 거라서 예. 굉장히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분노가 다시 한번 네. 일었던 상황에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일단 그 예. 미나리 관련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줄거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영화는 사실 그 우리 한인들의 미주 이렇게 일주사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하와이부터 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이제 그런 사연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아칸소주에 정착을 했던 네. 우리 한국인들 가족의 이야기죠. 네.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부부가 이 남매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데 새롭게 이제 LA에서 아칸소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사를 하게 되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병아리 감별사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남편은 또 뭔가 자기만의 꿈과 결합해서 농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막내 아들이 좀 아프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죠. 바로 그게 한국에서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할머니를 불러요. 윤여정 씨. 예. 네.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 대부분이 또 윤여정 씨의 연기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 연기상의 발군에 그런 어떤 빛을 발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한국인들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정말 미국을 발전시켰던 예. 그런 맞은 이주민들의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전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요 제작자가 미국인들이에요. 제작사가 어딘지 아세요? 브래드 피트의 플랜비예요. 그래서 제작자 이름이 브래드 피트 이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제작자가 브래드 피트야. 네. 그리고 감독도 사실상 한국계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이야. 네, 그리고 주연 배우의 스티브 연도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그리고 온갖 스태프들이 다 미국인들이야. 네. 그런데 도대체 왜 이게 한국어 영화로 구분이 되느냐? 한국 영화로 구분이 돼서 외국어 작품상을 받느냐 이거야. 그 상에 대한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쨌든 그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예, 알았어요. 예.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윤석희 평론가님.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힘들었다. 왜냐면은 저희 그 친고모님이 네. 괭으로 이주를 하셨다가 또 자제들은 나중에 미국 본토에 가서 살았던 그런 괌도 미국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같이 그 뇌졸중으로 한쪽 팔을 못 쓰실 때 한쪽 팔 한 다리를 다 못 쓰실 때 손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큰 고모가 있고 작은 고모가 있는데 작은 고모의 자식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켜야 그 뭔가 희망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선 너무 먹고 살 게 없다고 생각. 그게 이제 몇 년도죠? 1980년대요. 그럼 딱이네 영화. 딱 이때요. 막 어떤 장면에서는 진짜 우리 할머니 저기서 저렇게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너무 이게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들이 우리 정도 나이, 그러니까 68 세대들, 386 세대들한테는 공통의 어떤 그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 정서를 잘 건드리고 있어서 아마 그 세대들은 굉장히 먹먹하게 이 영화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90년생이지만 저도 어느 정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그래요? 이제 어릴 적에 해외로 가서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세대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지식 집약적인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나 타일이나 세탁이나 병아리 뭐 이런 감별사 거를 하면서 자식들한테 엄청 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아니 세상에 윤여정 씨도 1세대 이민자야. 실제로 윤여정 씨가 조영남 씨하고 함께 이민을 갔었잖아요. 한 13년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온갖 허드렛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탑스타였던 배우가 거기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조영남 씨는 자기 혼자만 살고 그 마음이 또 나름대로 이 연기 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뭔가 하여튼 그 80년대를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국가에 대한 동경을 품고 한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남다른 영화.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의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이제 외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오히려 이 영화를 되게 정말 굉장히 그러네. 그리고 완전 밀착이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영화관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가장 첫 번째 기억이 집으로 그거 보면서 할머니랑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집으로를 보는데 할머니 생각나. 제가 어릴 적에는 진짜 너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도 말 안 듣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말을 안 하죠. 안 들으니까. 근데 그때 하는데 안 들으니까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였는데 할머니 외할머니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잘못했었고 그런 게 오면서 영화관에서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 펑펑 울었어요. 그 후로 요게 약간 진짜 오버랩되면서 약간 비슷한 감성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요거 미나리는 왜 제목이 미나리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작년에 미나리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설마 그 미나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감독이 그걸 밝혔어요. 영화 이름에 대해서. 이 영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 영화 제목 미나리는 그 풀 이름 미나리 맞다 이렇게 밝혔고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 가족 그러니까 한인들의 어떤 특징과 굉장히 잘 맞물린다라고 해서 미나리를 지었다라고 밝혔고 심지어는 할머니가 네. 실제로 네. 그 미나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뿌려가지고 그 자라는 걸 보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있잖아요. 미나리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지저분한 물에서 잘 자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지저분한 물을 정화시켜요. 맞아. 그리고 미나리는 군집으로 자랍니다. 혼자서 자라지 않아요. 서로 거의 뿌리가 얽혀 있듯이 그러고 자라요. 그래서 공동체성 이런 걸 갖다가 강하게 보여주고 미나리는 해독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간염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에 미나리를 생즙을 내가지고 저한테 먹게 했는데 너무너무 역했는데 그 약효였는지 어쩐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간염을 나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해독 작용을 해요. 그것이 고스란히 여기에 상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은 더 섬찟하고 소름 돋아요. 사실은 미국을 해독시킨 존재들이 이민자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풍토를 바꿔놨다는 거고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데에서 자라면서 그 공간을 정화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 이 영화에는 묘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미나리의 힘을 영화 안에서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나리를 좀 더 접수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공동체성이고 근원적으로는 가족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물모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사실은 미국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초기에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점차 잃어버리니까 아마 그 미국인 지지층들 중에서도 영화인들도 이 영화를 좀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여기에는 묘한 또 대비가 있어요. 뭐냐면 스티븐 연 그러니까 남편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은 이렇게 토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뭔가 그 채소 전문 농장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채소 전문 농장에서 심는 채소들은 굉장히 그럴듯한 거야. 근데 잘 안 돼. 맞아. 그렇게 애정을 주는데도. 잘 팔릴 때도 네. 없고. 그런데 이제 윤여정 씨가 뒤에 이제 개울 비슷한데 정말 지저분한 데 가서 아무데나 그냥 뿌려. 말로 그렇게 하죠. 이건 미나리는 아무데나 뿌려도 잘 자라.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 평등하게 부자금 가난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잘 자라가지고 풍성해져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미나리 따고 있어요. 네, 스티븐 연이 와서 아이를 잡고서 그 미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결성이 이렇게 미나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잘 촘촘하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 높아서 우리가 뭐 좀 더 말씀 나누겠지만 연기상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작품상도 꽤 받았고요. 후보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상 얘기해야 돼요. 진짜 탁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고백을 보면서도 야 이거 시나리오 정말 탁월한데 좀 못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야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20억밖에 안 들어. 20억 갖고 이걸 찍었다는데 그러니까. 미국 영화를 20억 갖고 마지막에 찍었다는데 돈 없어가지고 같이 숙식하면서 가족같이 돼버렸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하잖아요. 너무 아까운 게 시나리오가 정말 탄탄하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짜나가는 방법이 독특해요. 그런데 그런 장점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살릴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배우들이 그렇게 끈끈하게 같이 밥 해먹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배우들의 연기는 아주 압권이다. 진짜 가족같이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나리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영어 이름을 미나리 해서 미국에서 맞아요. 네, 이민 그런 줄 간 알았어요. 그냥 아무나 아무개. 아무개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 하나잖아요. 미나리. 그것도 역시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그 한국 사람이면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도 치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한인들의 특성들을 그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미나리라고 하는 상징물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배고픈 것 같은데 뭐 먹고 하시죠. 네, 아주 저의 허기짐을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눈빛을 잘 캐치하시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 좀 힘이 식사도 못하시고 왜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시죠? 떡!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여기 제 앞에 놓여있는 요 떡, 랜드로 오메기 떡 이게 제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하나 흡입. 홀린 듯이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딴 데 보면서 떡을 하나 집어서 먹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피디님이 맛있어요? 이거 하나 더 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 홀린다는 거. 이야.
참 이 맨도롱 오메기떡은 이름도 너무너무 기본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떡이에요. 기본이 잘 만들어져 있다. 이제 오메기떡 중에서 이 5개 종류인데 그 중에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오메기떡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보면은 하얀색 알갱이들이 보이죠.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얀색 알갱이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체가 쑥이에요. 차조예요. 이 알갱이가 보이는 게. 차조고 여기 들어있는 게 제주쑥. 미나리 같은 거. 그렇죠. 제주도한테는 제주쑥은 또 아무데서나 잘 자라고 봄만 되면은 자라주는 그래서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그런 신비의 풀이죠. 거기다가 요걸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속에는 소가 없이 먹었던 게 원래 원형이에요. 이게 원래 진짜 오메기떡의 원형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에다 소를 넣기 시작했고 소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고명까지 묻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그렇죠. 견과류를 이렇게 견과류 고명. 여기는 인절미 그 콩가루 고명. 저는 팥. 거기가 이제 제일 그 유명한 팥 고명이 있는 게 저게 오메기떡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제주쑥으로 했다는 거.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팥소가 또 기본인데 팥소를 그 강남의 팥 전문 디저트 카페 소족두에 그 앙금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일단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소족두는 팥도 국내산 팥 사용했죠. 중국산은 안 썼거든요. 거기다가 유기농 설탕으로 맛을 냈기 때문에 은근한 단맛이 납니다. 많이 안 자극적이지 나가서 않아요. 이 맨도롱 오메기떡 지금 그 김성수 TV 그 10만 돌파 기념으로 100세트 한정인데 이제 벌써 3분의 2가 팔리고 나머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 팔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고 문자로 전화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맨도롱, 전화 네. 예약을 해요? 예, 이 전화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자를 전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전화 예약이 뭐예요? 그게 예약이라는 거지. 아. 예. 주문 예약. 문자로 전화 예약을 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또. 아니 근데 난 못 알아들었잖아. 대충 그냥 아, 능구렁이 그래? 구렁이 알았어요. 담아보 같은 넘어가면 되지. 문자로 주문 예약하면 된다. 아 그래 째려봐요. 나 정정해 2개나 주는데. 먹어놓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2개나 먹어놓고. 그리고 한 끼 드시면 좋은 게 바로 이거죠. 알로에베라. 이거 우와. 성수대로 모레 가시면 지금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4월까지 다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오. 3월이면 벌써 끝나버릴 것 같아요. 와, 오. 흡입도 안 해, 흡입. 사실 이것도 시작 전에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이게 전 세계 2억 병이 팔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코스트코에서 팔리는데 제가 다른 그 폐쇄몰에서 이 가격을 봤어. 우리보다 최소한 10% 이상 비싸요. 오. 우리가 최하야. 진짜 최저 가격인데 6병에 3,900원. 와. 20병에 9,900원. 너무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능이 뭐 그렇고 뭐 맛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고 진짜 맛있어. 이게 안에 알로에 과육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즙이 들어가서 적절한 향과 맛을 갖다 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강 음료. 진짜요. 진짜 일반 음료수 뭐 이렇게 오렌지 주스 먹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뒤에 올라오는 게 뭐 이상한 음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그냥 부대끼고. 네, 혀만 전혀 달콤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먹어봤을 때 제일 맛있었던 게 피치 지금 드시고 계신 거. 그게 제일 복숭아? 맛있었어요. 아 이거 맛있네. 키위, 망고, 피치, 뭐 알로에, 뭐 파인애플. 네. 근데 이거 후기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특히 알로에베라 원래 알로에만 오리지널 알로에 굉장히 후기가 좋고 맞아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유자 좋아하더라고. 유자가 유자도 유자 맛있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알로에베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미 어떤 세트는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수대로 몰에 들어오셔서 구경만 해보세요. 여기 성수대로 몰 요거 이렇게 샥 돌려서 한번 보여요. 성수대로 쇼핑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기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전체적인 캐스팅 아. 자체가 진짜요? 너무 뭐뭐?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미국스러워. 너무 한국인 이미지 안스러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니 원래 미국 영화 맞네 미국 그러면. 그쵸, 미국 미국 영화죠. 영화네. 미국 이거 영화예요. 한국 영화가 아닌데 실제로- 외국인 작품상 지금 열받아서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맨 처음 딱 첫 씬서부터 나 미국 영화요라는 식의 시퀀스예요. 그 카트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쫙 펼쳐져 있는 초원에 쫙 차 달려가고 이거 색감도. 완전히 완전 미국이야. 맞아요. 한국 영화는 그렇게 할 나올 장소도 수가 없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또 연기도 보면은 스티브 영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을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네. 한국인이 미국 사람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안 그쵸, 들죠.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수은연이 일부러 어눌하게 한국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연기하는 느낌이 팍 든다는 거죠. 아이들 연기에서부터 할머니 연기까지 여기는 진짜 흠잡을 데가 별로 없구나. 윤여정이 멱살 잡고 아주 그냥 캐리하죠. 하드 캐리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심을 가장 잘 잡아준 연기는 한예리의 연기고 모니카 연기. 맞아요. 모니카가 정말 많은 걸 했다. 그리고 모니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기를 빼주니까 윤여정 할머니는 거기에 무늬를 기가 막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돋보이는 건 윤여정이 돋보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 한예리의 공이 저는 굉장히 컸다. 그래서 한예리 씨도 독립영화 출신. 그렇죠. 네, 독립영화 많이 출신. 출연했죠. 근데 어쩜 이렇게 몰입도가 높은지. 한예리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외신 매체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또 오스카에서 연기상까지 또 후보 오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마 이 말씀하신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 서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예리 캐릭터를 이해를 못하는 못해.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해. 아니 어떻게 뭐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족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남편 그 사이에서 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집을 이제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윤여정 씨가 맡은 할머니는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한 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대사를 칠 수도 있고 또 삶의 교훈들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미스테리하지. 네. 예.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남편과 복잡해요.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눈빛에서 나오는 심리 연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예리의 진가가 이제 뒤늦게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참 이제 담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 가족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니까 한예리의 그 연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윤여정 씨는 그 한예리가 이렇게 싸우는 상태에서 진짜 새로운 할머니상을 보여줘요. 그렇죠. 진짜 새로운 할머니상. 그 거기 대사로 다 그렇게 나오지만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뭐 요리를 하지도 않고 뭐 화투 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있고. 화투를 선물로 네. 손주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탁 떠오르는 그런 어떤 직업군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좀 험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왜 험하게 살았겠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어. 애라고는 한예리 하나밖에 없어. 모니카 하나밖에. 그런데 모니카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애 걷어 먹이고 요리해주고 뭐 이러면서 클 수 있었겠어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일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은 아마도 다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럼 거기는 맨날 하는 일이 화투 치는 일이거든. 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면서 보면은 이 할머니가 왜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스티브 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싫은 거야. 이 할머니를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그게 왜냐하면 가부장제의 상징이거든요. 가부장제 상징의 입장에서 이 그 윤여정이라는 할머니는 타락한 여자라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에 보기엔 너무 싫은 구도야. 이거 다 그 구도 자체가 막 짜증나는 구도야. 이건 남자 감독들이나 좋아하는 구도야. 그래서 막 되게 싫어할 걸. 지금도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구도 안에서 이 불편함이라는 게 허상이고 실제로 그들이 왜 그 험한 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냈는지가 조금씩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말,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은 전부 윤여정의 입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미스터리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윤여정 씨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연기도 그렇게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가부장제사에서 얘기하는 여성 캐릭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또 골랐을 네.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사실은 감독들이 위험한 역할, 무서운 역할들 그럼요. 그런 거 하고 심지어는 뭐 전작에서는 뭐 직업 여성으로 그렇죠.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스티븐 연도 말씀하셨지만 스티븐 연의 연기세와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이 예.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냐를 분석하면은 이 한국 사회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뭐냐면 이 교포 사회를 가만히 보면 한국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부장제 정말 전통에서 약간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 있는 것조차도 전통으로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에 대한 그런 인식. 역할. 젠더, 역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티븐 연으로 대변되는 이 가부장제에서는 그럴듯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병아리 감별사보다는 뭔가 그렇죠. 네, 농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농장하는 결국에는 무리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을 바라볼 때도 뭔가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진리, 세상에 대한 이치는 풍파를 다 겪어보신 분들만이 그 간단하게 던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앙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모양처, 얌전하고 그럴듯한 직종, 예를 들면 뭐 교사다, 뭐 이런 어떤 직종에 있을수록 과연 얼마나 그 인생의 현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 윤여정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본인의 그런 삶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좀 다른 측면에서 감독이 보고자 한 그 투영이 같이 맞물려서 그 캐릭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스티븐 연이 왜 하필이면 농장을 하겠어? 보고 배운 게 그 농장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 되게 못해. 못해요. 그렇죠. 너무 허황되고 계획도 없어. 그런데 왜 농장을 선택했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의 모습인 거야. 아버지가 논을 뭐 일구고 그래서 작물을 키워서 내다 팔고 그러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나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방법은 없네. 자기한테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배운 병아리 감별 기술인데 이거는 사실은 기술이지만 그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허상 속의 아버지를 쫓아요. 근데 그 허상 속인 아버지가 그 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곡돼서 들어가 있는 정체성인 거죠. 그럼 오히려 한국의 정체성은 누가 보여주느냐?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굉장히 그 좀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있지만 윤여정이라는 할머니가 정체성을 갖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세밀한 가족에 대한 관찰과 또 경험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독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티븐 연이 연기한 그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 여성의 어떤 젠더를 바라볼 때는 그 당대의 문화 심리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남성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일을 했을까? 그게 사실 시대적 비극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성상이라는 게 뭔가 그럴듯해야 됐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거는 거예요. 가부장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그게 돼요. 아버지인 거예요. 성역할이 그렇게 그러니까 강요되는 거예요. 강요되는 가부장제라는 걸 이해해. 가부장제 뜻이 뭐냐면은 가장이 모든 거를 다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큼지막하게 스케일 크게 일종의 경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모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가부장제 사회인데 사실 그게 거꾸로 모든 전권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약간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럴듯한 게 아니고 한예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병아리 감별사면 어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이야. 네. 합리적이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관점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떤 남여성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그래서도 들어요. 스티븐 연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아빠 성공하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뭐가 성공인지도 잘 모르는 네. 맞아요. 오로지 자기 기준만으로 성공을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악의는 없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가족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혼자만의 그 롤모델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아까 가족분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게 어떤 그럴듯한 거를 큼지막한 걸 찾아보다 보니까
뭐 괌도 가게 되고 미국도 가게 되고 나중에 도박에 빠지게 되고 안 되니까 또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럼 악순환 벌어지고. 참 예. 그럴듯하다라는 말 자체가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가족한테 제일 잘하는 아빠가 그럴듯한 아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족한테 잘하는 게 아빠는 뭔지. 솔직히 그 기준이. 이제 한예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원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핵심적이야. 서로를 구해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둘은 지독히 외로웠던 거거든요. 이제 미루어 짐작하자 보면은 스티브 연도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농사도 못 배운 거야. 그렇지. 네. 그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의 첫 장면이에요. 초반부에 뭐냐면은 이제 악한 소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게 되는데 첫 직장을 하게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가거든요. 이게 이제 일할 공간이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 밖에 나와서 이제 스티븐 연하고 아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아우슈비츠에 무슨 연기가 올라가는 맞아, 맞아. 것처럼.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거 무슨 연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아들 쳐다보면서 저거는 수컷을 태우는 연기야. 처음엔 폐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태워요? 아 그거는 수컷은 알을 못 낳아. 그리고 고기도 맛이 없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갑자기 아 이게 수컷의 가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거든. 수컷들은 쓸모 있어지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절대 뭐 뭐 악한 사람도 없고 사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안 의식이 있는 거예요. 스티븐 연은. 그리고 아들한테도 그게 이제 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남성들도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1세기에는 좀 거대한 무슨 직업 이런 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미나리처럼 정말 왜 미나리 등장시켰을까? 예, 그렇게 혼자만 중불나게 뭐 성공해가지고 내가 다 모든 걸 거닐 것이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 근시대 과거의 그런 리더십이고요. 맞아요. 소소하다 하더라도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제가 같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합의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거는 한국식 가족주의를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약간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면서도 한국식 가족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미국인들도 좀 이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가족의 문제를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형태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스티브 연의 그 어떤 태도 있잖아요. 그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로 기억하는 것 중에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아빠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빠는 어디로 빠진 줄 알아요? 종교로 빠집니다. 이상한 자기만의 종교로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마를 그 죽게 만든 상태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이상한 짓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영화도 보면은 종교적인 되게 이상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건 완전 미국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어.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간극을 많이 좁혀줄 수 있는 영화로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인들이 열광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여정 씨의 연기에 또 많은 요게 어떻게 보면 K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공감대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할머니라는 그 향수 뭔가 그런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지만 외국 친구들이 떠올리는 그런 할머니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따뜻함 그런 거는 진짜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윤여정 씨의 연기는 김현식 의원님 어떻게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엄청나게 뭐 많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생각하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인, 서양인들과 동양인,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윤여정 씨의 할머니 캐릭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렇게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할머니상 아니에요. 집으로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지 않아요. 약간 거리를 이렇게 둬요. 그러면서도 그 애정의 끈을 놓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아마 현실적인 어떤 캐릭터이고 또 약간 서양적인 개인주의와 동양의 어떤 전통주의가 절묘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서 좀 열광하지 않나 전 그렇게 좀 봤거든요. 그 윤여정 씨 연기는 사실 우리는 되게 윤여정 씨가 친숙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윤여정 씨 연기도 친숙하고.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니 사실 이제 대사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배역도 이제 조연이다라고 해서 뭐 조연상을 많이 주긴 하는데 물론 네. 주연상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할 때 이게 뭐 아카데미에서 조연상 후보에 오를 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네. 그냥 연기상 후보에 오를 맞아요. 것인지 이런 거에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조연의 그런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뭐 많은 대사량이냐 뭐 얼마나 뭐 연기가 많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서 이제 어떤 그 연기를 보여주냐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가 익숙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그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연극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드라마의 그런 연기도 아닌 정말 대중성과 예술성을 절묘하게 줄타기하는 상황에서 주는 어떤 그 표정들을 잘 지어낸다는 게 야 역시 연기 내공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혼이 빠진 듯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나 봐요. 뭔가 정말 10여 년 정도 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데려다 놓고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여정 선생님의 얼굴 생김새 마스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게 너무 독보적인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어요. 주름 하나하나 정말 맞아. 이목구비가 정말 어느 누구랑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생김새. 그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내뱉는 말들이 다 기본적으로 항상 열려 있고 들을 준비가 그 돼 있고 직관적으로 딱딱 전부 다 맞아요. 솔직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나이를 내가 지금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멘탈과 메시지들. 진짜 그 인터뷰 중에 인상 깊었더니 그 방송에 왜 출연해? 돈 때문에. 얘는 그거 왜 출연해? 돈 때문에. 아니 근데 되게 심플했어요. 이번에도 그 처음에 이 제안이 왔을 때 자기는 하기 싫었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독립영화는 돈 안 줄 테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적어갖고 뭐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그다음에 감독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짜 그 자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네. 서로가 솔직히 이거는 이제 배우가 처음 그려놓고 시작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연기는. 그리고 또 감독도 자기가 그러는 게 있지만 그걸 포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타협해가는 만나는 거야. 찍다 보면 그 그림이 또 안 나오고. 그럼 근데 맞아. 그게 굉장히 잘 만났어 두 사람이.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할머니에서부터 포기한 부분이 윤여정 씨가 채워준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아주 중간자적인 그리고 굉장히 별게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낸 그런 배우로 윤여정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누나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 저는 그 윤여정 선생님이 그 인터뷰를 한 것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왜 그 위험한 영화를 그렇게 힘들게 찍으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자기 회사 대표였나? 뭐 네. 그런 분이 만류를 하셨었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지금 한국에 이런 현장에 가면은 누구 감독 이거 너무 길게 찍는데 나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다? 한마디 하면은 그 현장이 다 얼어붙어. 본인이 당신 그쵸, 위주로 그쵸. 돌아간다는 그쵸.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본인이 이미 이 경제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대배우 계속 이상이죠. 뭔가 자기에게 누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음.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어요?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려고 나는 그냥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멘탈이 멋있다. 진짜 좋다. 배울 게 멋있다. 진짜 많으신 분. 아니, 74살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멘탈이 있으니까 다소 오글오글할 수 있는 대사를 아주 정말 매력적인 명대사로 바꿔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게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돌을 던져 쫓으려고 하는 손자한테 하는 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미나리를 보면서 하는 대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글거릴 수가 있어요. 너무 속이 다 보여서 야 이제부터 자 명대사 나온다. 자 받아적을 준비해.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니까. 그거는 아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견고한 멘탈이 엄청난 내공. 그것을 잘 소화해서 정말 그 뼛속 깊은 지혜로 이렇게 네. 바꿔서 이렇게 던져주기 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런 저희가 이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보장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화재 장면인데 네. 아, 그러네. 네, 화재 보험 하나 없으면 화재 보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윤여정 선생님 표정 봤을 때 화제가 없다. 없는 거야. 아,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민자의 아예. 삶. 아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때 뭐야. 필요한 거죠, 우리.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거 박정돼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겼다. 아이고. 그리고 뭐가 보장이 되고 뭐가 안 되나.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일단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한테 뭐가 필요한데 안 갖춰놓고 있는 게 뭔가.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전문가들이 직접 집으로 옵니다. 혹은 회사로 와요.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아마도 진짜 미나리를 보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재난을 지켜주는 거 당연히 이제 우리 국가가 우리를 또 지켜주겠지만 또 우리 스스로 특히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준비를 해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 전화 한번 상담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는 24시간 상담 예약. 좋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미국에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야. 거기까지 가서 상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아마 전화 상담이 전화 되겠죠. 상담으로. 자, 알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마무시한 수상과 노미네이트. 요거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 분노하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뭐 화가 나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왜 외국어 영화상 이쪽으로 줬나. 어쨌든 일단은 영화 미나리가 이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김원식 평론가님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뭐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상을 이렇게 받으면은 엄청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생충이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의미가 반감되긴 하지만 사실 아시아에서도 받은 역사가 거의 없잖아요. 한국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기준 때문에 맞아요. 역시 후보조차 못 됐다는 점이죠. 특히나 연기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생충에서도 후보조차 못 올랐고요. 그리고 아시아 계통 같은 경우에는 딱 일본 배우가 딱 한 번 수상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색한 부분인데 현지 매체에서 오히려 난리를 필 정도로 이거 연기상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대로 후보조차 올렸던 점이 정말 분노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분노 큐. 그렇죠. 지금 이 영화는 누누이 말하지만 미국인들이 만든 미국 영화예요. 그런데 왜 이걸 외국 영화상 줍니까? 배우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미국 영화다. 네, 실제로 대사가 절반 이상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님들이 작품상을 줬던 다른 작품들 중에는 50% 이상이 외국어이지만 작품상 줬던 것도 있었어요. 사례들이 막 서로 발굴해가지고 막 그 이런 상도 그랬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쿠엔틴 타란티노의 이제 바스터즈라는 작품이 네. 이제 후보작 올라갔고 그거는 그다음에 영어가 30% 그리고 유럽 말이 70%. 그리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투르 감독의 이제 바벨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작품상을 받았어. 바벨이 작품상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영어. 영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한국어라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냥 기준이 진짜 아시안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요즘.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제작한 영화인데 2년 연속 외국어 영화상을 한국 영화가 받은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한국 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러게요. 자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게 브래드 피트가 애매한 돈 게 낸 거라니까.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매체 전문가들한테 처음에 작년에 미나리가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제가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영화잖아. 왜 우리가 다뤄야 돼? 그렇게 반응이 와서 처음에 리포팅이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게 상도 많이 받고 이게 미국 영화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나마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미국 제작사가 제작하고 감독도 미국 사람이고 스티븐 연도 미국 사람. 사람이고 근데 대사가 한국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과하다. 90% 이상 들어가 있고 또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한국 영화다 외국어 쪽으로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그 골든글러브에서 외국 영화상에 이렇게 후보를 올렸을 때 거기 제작 그 국가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거기 네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뭐라고? 미국으로 나와요. 외국 영화상인데 미국으로 나와요. 너무 웃겨.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네.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 골든글로브의 그 상명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라는 거야. 외국 영화상이야. 외국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이 아니라. 네. 외국에서 제작된. 근데 외국 영화상을 미국에 제작한 게 아니라 미국이 제작했는데 근데 그 상을 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요거 미나리는 올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유력 후보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윤여정은 같은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게 나온 기사죠? 사실은 그 작년에 기생충이 좀 깨졌거든요. 뭐냐면 골든글러브가 오스카 그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다라고 대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요즘엔 하도 골든글러브가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그 옛날 걸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카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사실 골든글러브에서 작년에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오스카에서는 4개 부분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카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골든글러브가 이상한 짓을 한 게 오스카에서 이제 이 작품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연기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는 작품상이나 각본상 정도는 한 번쯤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만한 각본을 솔직히 말해서 각본의 우위를 논한다는 것을 그 객관적인 수치로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 작년에 그 기생충이 그 각본상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럴 때 강력한 도전자가 뭐였냐면은 그 결혼 이야기가 강력한 도전자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각본상 유력 후보라면은 미나리는 훨씬 더 신났죠. 훨씬 더 정말 그 모든 면에서 품격이 더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정말 강력한 갈등을 민족과 또 그 연령대와 또 가부장제와 문화적인 충돌을 다 집어넣으면서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나리가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 요거는 현지 매체에서 더 난리라고 했죠. 그럼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히 윤여정 씨가 연기상 후보에 못 올라간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고 사실 작년부터 계속 깠어요. 근데 결국 골든글로브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현지 매체의 비판은 오스카에 대한 저는 공격이라고 봅니다. 오스카까지도 하면 이건 미국의 정말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거.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민자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외국어 영화로 주면은 이건 진짜 언어 도단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민자를 다룰 때 이렇게 쿨하게 다루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 다룬 영화들이 제법 있었지만 뭐 그 영화들 보면 전부 다 뭐 깊고 푸른 밤 이런 것처럼 막 좀 이상하고 막 너무 그로테스크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파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가볍게 다뤄졌잖아. 그래서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연기도 재기발랄하게 살아나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참 평가할 만한 영화다. 근데 그 부분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그 이민자의 삶을 다루는 뭐 다큐든 영화 드라마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에 대해서 일종의 중거점을 마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국내에 있는 분들은 뭔가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개척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심파적으로 뭔가 고생을 했던 경험들을 극렬하게 극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이게 현실을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모든 걸 담아내고 사실은 정인학 감독이 그 현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그런 제작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럼 자유로움을 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뭐 너무 좋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점이나 요거는 조금 고쳤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을 좀 더 들였을 때. 그래서 예산이 예, 중간중간에 정말 아쉬운 그런 그러니까 컷과 컷이 넘어갈 때 뭔가 조금 더 그 감독이 욕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 조금만 사용했었으면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없어요. 그게 너무 없으니까 아쉬웠다. 특히 뭐 그 토네이도가 몰아치는 집의 장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장면도 예, 너무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에서 불 꺼지고 물 새는 정도로 끝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 같은 게 잘 안 느껴졌다. 사실은 그 집이요. 그 집이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 주택이라는 말도 그렇고 캠핑카인 거예요. 캠핑카. 맞아. 캠핑카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토네이도가 불 수 있다는 거야. 아칸소는 또 토네이도에 대한 그런 공포가 굉장히 심한 그렇죠. 주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큰 공포로 느끼게 해줘야 한예리 씨가 느끼는 그 공포가 고스란히 관객들한테 더 전달이 될 텐데 오로지 배우들의 눈빛과 감동과 연기로만 이걸 빼오려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 어쨌든 한예리 씨가 진짜 디테일이 좀 잘했어. 아쉬운 거군요. 얼마 들었다고? 20억? 20억. 20억. 아, 싸다. 싸게 찍었네. 20억 우리나라에서도 못 찍어 요즘에. 그러니까 대단하다. 어떻게 찍어 이거 진짜. 아. 김원식 평론가님. 네, 아니 저는 좀 장소 헌팅과 그 시나리오에 맞는 그런 공간 연출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몰입이 좀 방해됐어요. 뭐냐면 맞아요. 스티븐 연이 또 명장을 만들 때 그 황무지라했던 공간 자체가 저거 농토로서 적합하지 아예 않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몰입이 좀 덜 됐고. 아니, 땅은 너무 좋았대잖아. 네, 땅 색깔 뭐라 그러잖아. 제가 뭐 그 농사 짓는 집안 출신에서 봤을 때는 자 이제 몰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미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가 원래 사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늪지대 비슷해서 이제 물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물이 아니고 그 언덕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개울에서. 그래서 진짜.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입이 안 되고 뭔가 지식의 저주네. 내가 아는 게 딱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예. 저거 아닌데. 약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 장면은 진짜 미나리로 넘실대는 그런 그 펼쳐져 있는 그런 늪지를 보여줬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야 압권이다. 설명이 다 끝나는 거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언덕에 억지로 이렇게 붙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미나리가 있어서 그거를 미나리를 딸 때도 깰짝거리면서 따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 미나리 딸 때 보면은. 그럼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장화시고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쫙 잡거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정말 주관적인 의견인데 전 스티븐 연의 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딱 저도 그게 아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해외에 있었잖아요. 딱 가면은 거기서 오래 살았던 애들이랑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랑 막 온 애들이랑 느낌이 확 달라요. 그렇겠다. 완전 달라요. 그렇겠네. 근데 스티븐 연은 이 설정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딱 봐, 그 눈빛과 행동과 모두 움직임과 분위기를 봐도 전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야. 그냥 미국 사람이야 걔는.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맞아. 거기서 약간 몰입이 좀 안 됐다. 대사 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버닝에서 연기한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딱 맞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딱 미국 사람. 네, 완전 미국. 약간 잔여적인. 그래서 그리고 약간 배우는 뭐 이병헌 씨도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병헌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입혀놔도 뭐 무슨 뭐 칼싸움하는 캐릭터를 입혀놔도 건달 캐릭터를 입혀놔도 검사 캐릭터를 입혀놔도 다 이병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내잖아요. 맞아. 전 배우가 좀 도화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티븐 연은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너무 본인 개성이 뚜렷한. 고착화된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 한번 한 줄 평으로 내리면서 마무리해 보죠. 네. 김성수 평론가님부터. 저부터 어떻게 이쪽부터 갈까요? 김원식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 네. 저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윤여정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까 뭐 미나리 미나리에서 뱀이 나올 때 그 손자가 쫓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도망가잖아. 그 안에 이제 위험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지. 그 이야기가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을 좀 대변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혐오가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김선수 평론가님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시대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진 말. 그러니까 그 80년대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뭐 모순이면 모순이고 또 성과면 성과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할 일이 점점 더 남아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자리를 왜 또 그렇게 이제 막 갑니까? 물려줘야 이제 되는. 뭐 시작인데 이제. 아 근데 10만 돌파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엊그제 돌파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할 일이 이제 뭘 없다니. 물러나야 이제 시작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좀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들로 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80년대라든가 그 아직 90년대에 대한 그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같은 그런 게 그래서 이 그 시대가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같구나. 이제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대만 얘기해야 되겠다. 맞아. 과거에 연연한다기보다는 과거는 새로운 시대를 끌어오기 위한 거울로서만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좀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뭐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저한테 윽박질내지는 마시고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화를 내? 아, 사실 뭐 방송으로 그렇고 실제로 엄청 잘해주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마무리할까요? 아니 두 분도 한 줄 평치 해야지 인간들. 저는 뭐 이게 워낙 이제 해외적으로 또 이렇게 파급력이 있고 인정받는 게 약간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자는 뭐 제1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제1의 미나리다. 이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멘트 좀 네. 알아. 멘트를 엄청 때운다. 생각해주시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고급지지 않니 생각이 멘트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할머니,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예, 미나리로 삼행시 한번 가죠. 미나리를? 이 임팩트가 없었잖아 이 얘기가. 미. 자 미. 미친 영화다. 나. 나. 그냥 나? 나. 나도? 리. 이로 해도 되잖아. 이거. 이거 보고 울었잖아. 미친 영화다. 나. 이거 보고 울었잖아. 아, 너무 감동적이야. 좋네요. 너무 감동적인 야, 삼행시야. 너는 진짜 네. 앞으로 계속 삼행시, 사행시 이런 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 성수대로 사행시 한번 갑시다. 갑자기 뭘? 성. 어? 성.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벤트. 이벤트도 해요? 어제 끝났어. 근데 성. 성공했지만 더 성공할 수 있는 수. 그만하죠. 힘들어 이거.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도록. 하루에 하나씩만. 힘드네. 감사합니다. 미나리가 저의 한계였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화제의 영화 미나리로 또 이야기를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또 뭐 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 이제 드라마로 가야죠. 드라마로. 드라마가 지금 흥미진이야. 서로 막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엄청난 영화 지금 드라마들이 서로가 박 터집니다. 요즘은 뭐 음악이나 뭐 다큐 이런 건 안 하나요? 음악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새로운 음악보다 오히려 이제 이 시대를 갖다가 좀 그 예언을 했다거나 관통한다거나 시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음악들 네. 그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저희 고민 조금 더 해보고 예. 어떤 컨텐츠를 들고 올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